선배님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신 가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퇴근길에 그 무심코들은 주유소에서 미터기 올라가는 거 보면서 한숨부터 푹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진짜 요즘 기름값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마트 물가도 장난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마트에서 대파 한 단, 쌀 한 포대 집어들 때마다 야, 이거 진짜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구나. 참 답답하실 텐데요. 그런데 선배님들, 이 기막힌 물가 폭등의 배후에 저 멀리 중동 사막 지하 500m 벙커에 숨어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처음 들으시면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죠. 그쵸. 저 먼 나라 사막에서 쏘아올린 미사일 한 발이 도대체 어떤 경로를 거치길래 우리 식자기 물가를 35%나 폭등시키고 또 우리 수출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갉아먹고 있는 걸까요? 남의 나라 전쟁에 왜 우리 지갑만 털리고 있는지 오늘 그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서 심층 분석할 핵심 화두가 바로 그 복잡하게 맞물린 톱니바퀴의 메커니즘입니다. 감정적인 접근이나 단순한 현상 나열은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철저하게 팩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상황을 해부해 볼 텐데요. 이를 위해서 국제에너지기구, 즉 IEA의 최신 공급망 보고서부터 AP 노르스의 미국 여론조사, 그리고 예루살렘 전략안보연구소가 분석한 중동 군사교리, 현재 긴박하게 돌아가는 미국 의회 동향까지 아주 방대한 자료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교차 검증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지난 2026년 2월이었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전격적으로 벌인 그 작전명 에픽 퓨리 이후에 중동은 지금 그야말로 전례 없는 첨단 기술전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창과 방패의 대결이 어떻게 호르무즈에어 봉쇄라는 전무후무한 경제적 무기로 변질되었는지, 그리고 이 명분 없는 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미국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지 입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장 상황부터 팩트체크를 해보죠. 네, 그러시죠. 제가 경제부 기자 시절에 취재했던 재래식 전쟁의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보여준 폭격 기술은 이건 제 상식을 완전히 박살 내버렸더군요. 맞습니다. 이번 전쟁은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전쟁의 양상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뒤바꾸는지 보여준 아주 끔찍한 쇼케이스가 됐거든요. 그 중심에 이스라엘군의 정예정보부대인 8,200부대가 운용하는 AI 타겟 추적 시스템, 이른바 합소라가 있습니다. 합소라요? 네, 과거에는 위성이나 정찰기로 적의 건물 위치나 무기 배치 같은 물리적 정보만 파악했잖아요. 그렇죠. 사진 찍어서 좌표 찍고 폭격하고. 그런데 합소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표적이 되는 이란 주요 인물들의 일상적인 동선은 물론이고 통신 기록, 웹 검색 기록, 심지어 주변인들과의 상호작용까지 정말 방대한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쓸어 담아서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적의 건물이 있다, 이게 아니라 적의 수뇌부가 언제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켜고 또 언제 어디서 밥을 먹는지 그 일거수일투족을 AI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관련 자료로 보면 심지어 피자 배달을 시키는 패턴까지 분석해서 표적을 떡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잠깐만요. 피자 배달이요? 네, 만약 타겟이 매주 금요일 밤에 피자를 시켜 먹는 패턴이 확인되면 그 배달 오토바이가 들어가는 경로와 시간을 AI가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타격 효과가 높은 시점을 딱 짚어내서 드론 폭격을 제한하는 식이죠. 와, 핀셋으로 찝어내도 때린다는 거네요. 소름이 돋습니다. 이 시스템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속도입니다. 과거에는 정보 분석관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한 달 넘게 걸려야 찾아낼 수 있었던 고가치 표적들을 합소라 AI는 단 3초 만에 생성해냅니다. 지휘관에게 정밀 타격을 실시간으로 제안하는 거죠. 단 3초요? 실제로 개전 초기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까지 이스라엘의 이런 융단 폭격식 AI 타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술이 그렇게 신의 경지에 올랐고 심지어 적의 최고 지도자, 즉 심장부까지 초반에 날려버렸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전쟁이 끝나야 정상 아닙니까? 지휘부가 날아갔으면 백기를 들어야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스라엘의 전술에 이란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이 파놓은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양새란 말이죠. 이게 대체 왜 이런 겁니까? 짚어주신 그 지점이 이번 전쟁이 단기전으로 안 끝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창이 3초 만에 타겟을 찢어버리는 AI라면 이란의 방패는 극단적인 지리적 요새화 그리고 아주 독특한 군사교리거든요. 지리적 요새화와 군사교리요? 네. 우선
물리적인 요건부터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란의 핵심 군사시설이나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런 곳들은 그냥 땅속에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군사 위성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무려 1600피트, 미터로 환산하면 지하 약 500m 이상의 깊이에 고강도 콘크리트와 안반으로 2중, 3중 요새화가 되어 있거든요. 지하 500m요? 와, 그거 서울의 롯데월드 타워를 땅속으로 거꾸로 끝까지 박아넣은 깊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정도 규모죠. 제가 알기로 미군이 아무리 자랑하는 벙커버스터 폭탄을 쏴도 최대 관통력이 기껏해야 지하 6m 안팎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그 합소라 AI가 정확하게 3초 만에 위치를 짚어준들 물리적으로 지하 500m를 뚫고 들어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하지만 지하 시설이 아무리 튼튼해도 군대 조직이라는 게 알아서 굴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지휘부가 타격을 입고 마비가 됐는데 이란 군대는 도대체 무슨 수로 이렇게 조직적인 반격을 끈질기게 가고 있는 겁니까? 그 해답이 바로 이란이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온 모자이크 방어 규리에 있습니다. 모자이크 방어요? 네. 이란 군부는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상황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연구했거든요. 당시 후세인 정권이 세계 4위 군사력을 자랑했는데도 불과 26일 만에 붕괴해버렸잖아요. 아, 네, 기억납니다. 신기루처럼 묻어졌죠. 이란은 그 원인을 중앙 통제의 상실로 분석했습니다. 미군이 바그다드의 지휘통신망을 가장 먼저 끊어버리니까 일선 부대들이 중앙의 지시를 못 받아서 공황 상태에 빠지고 와야 됐다는 거죠. 아, 그래서요? 이란은 이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전국을 31개 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주둔군이 중앙의 지시가 뚝 끊어지더라도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전히 분산된 모자이크 형태의 지휘체계를 설계한 거죠. 아,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란의 군대 조직은 머리를 자르면 픽 쓰러져 죽는 뱀이 아니라 다리 하나를 싹둑 잘라도 그 잘린 다리들이 각각 독립된 생명체로 살아서 계속 공격을 퍼붓는, 뭐랄까, 불가사리 같은 형태로 진화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불가사리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란은 무기고나 비상통신망, 심지어 탄도미사일 발사 권한까지 하급 부대 지휘관들에게 사전에 전부 위임해뒀습니다. 발사 권한까지요? 네, 모자이크 타일 하나가 폭격으로 깨져도 나머지 그림은 각자의 매뉴얼대로 굴러가는 원리죠. 이 때문에 개전 직후에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이란 혁명수비대가 사전에 위임된 매뉴얼에 따라 주변국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을 향해 즉각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반격을 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참 지독하고 치명적인 생존 전략이네요. 그런데 가장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이 진짜로 분노하셔야 할 포인트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네, 경제적인 타격이죠. 맞습니다. 이란의 생존 전략이 그냥 자기들 땅 지키고 미사일 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불가사리에 잘려나간 다리들이 가만히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바다로 쓱 기어나가서 우리 글로벌 경제의 목줄을 꽉 쥐고 흔들고 있단 말이죠. 이란이 도대체 바다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이란이 꺼내든 가장 파괴적인 비대칭 무기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 홍수입니다. 선배님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수출 물량의 무려 20%가 통과하는 그야말로 글로벌 에너지의 대동맥이잖아요. 네, 우리 경제의 숨통이나 다름없는 곳이죠. 이란은 아까 말씀드린 그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해안가 주동군들을 이용해서 소형 무인 수상정이나 스마트 기뢰 그리고 지대함 탄도미사일을 해협의 좁은 목에 아주 촘촘하게 배치했습니다. 사실상 해상 통제권을 완전히 쥐어버린 거죠. 꽉 틀어막았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충격적인 팩트는 이란이 단순히 배를 못 지나가게 막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걸 교묘하게 수익화, 즉 무기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익화요? 아니 길 막아놓고 통행료라도 삥 뜯고 있다는 겁니까? 이거 완전 현대판 소말리아 해적질 아닙니까? 네, 사실상 그런 셈이죠. 게다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란은 금융 제재를 받고 있어서 달러 결제망인 스위프트 거기서 쫓겨난 지 한참 됐잖아요. 글로벌 대형 해운사들이 도대체 무슨 수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에게 그 어마어마한 통행료를 송금하고 있다는 겁니까?
뒷구멍으로 돈세탁 루트라도 파놓은 건가요? 네, 바로 그 뒷구멍을 중국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이요? 로이드리스트 같은 글로벌 해운 정보 분석 기관들 추적에 따르면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에게 약 200만 달러, 하나로 배 한 척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일종의 보호비 명목의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제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달러가 아니라 중국 위안화로 이루어집니다. 아, 위안화로요? 기가 막히네요. 그렇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받지 않는 중국계의 소규모 중개은행들이나 두바이, 홍콩 같은 곳에 세워진 유령 회사들을 거쳐서 자금이 세탁되어 이란으로 흘러들어가는 메커니즘이죠. 참나.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유조선이 귀래에 맞아서 터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통행료 수십억 내는 게 싸게 먹힌다면서 몰래 결제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란 의회는 아예 이걸 국가 공식 징수제도로 법제화하려는 논의까지 진행 중인데요. 이게 통과되면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군자금을 거둘 수 있을 걸로 추산됩니다. 와, 1,000억 달러요. 바닷길에 바리케이드 치고 달러도 아닌 위안화로 삥을 뜯는다. 이건 뭐 미국 주도의 달러 패권의 정연으로 도전하는 행위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주 노골적이죠. 더 화가 나는 건 그 비용을 고스란히 우리 같은 에너지 수입국들에 다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해운사들이 낸 그 수십억 원의 통행료, 결국 우리 기업들의 물류비용 원가에 다 얹어질 테고 당장 선배님들 주식 계좌에 있는 우리 수출 기업들 영업이익 박살나는 소리가 벌써 여기까지 들립니다. 충분히 우려하실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팀장님, 제가 경제 현장을 오래 뛰면서 뼈저리게 배운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진짜 무서운 경제 위기는 우리가 뻔히 예상하는 석유나 기름값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서 훅 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에도 기름값 말고 숨겨진 폭탄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선배님들의 실생활과 장바구니 물가에 아주 직격탄을 날릴 치명적인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비료와 LNG 패러독스입니다. 비료와 LNG요? 네,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히면서 중동의 원유 수출만 타격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카타르에서 출발하는 액화천연가스, 즉 LNG 선박들도 그 바다에서 완전히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아, 가스선들도 못 나가는군요. 네,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전 세계 LNG 공급의 무려 20%를 담당하는 카타르의 라스라판 시설 운영사 측에서 전격적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하면서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잠깐만요. 불가항력 선언이요? 그러니까 카타르 가스 회사가 지금 전쟁 나서 배 띄우는 게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 계약 물량 못 지킨다. 이건 전쟁 탓이니까 우리가 위약금도 못 물어낸다. 이러면서 아예 공장 셔터를 닫아버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야, 가스 공급이 끊겼다. 그러면 겨울에 도시가스 난방비 좀 오르겠네. 이렇게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죠, 지금.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메커니즘을 팩트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대다수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천연가스, 즉 LNG가 단순히 불 피우는 연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게 농업의 필수 요소인 질소 비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요소, 그걸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원료거든요. 아, 비료의 원료군요. 네, 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서 공기 중의 질소와 합성해 비료를 만드는데 이 LNG 공급이 마비되니까 글로벌 비료 생산망이 도미노처럼 셧다운돼 버린 겁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국제 비료 가격이 무려 35%나 폭등했습니다. 35%요? 세상에. 비료 가격이 치솟고 공급이 달리니까 당장 아시아 지역의 쌀, 밀, 옥수수 같은 필수 농작물들의 수확량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시작한 거죠. 와, 이 논리가 정말 소름 돋게 연결되네요. 중동의 바닷길이 막히니까 카타르가 LNG 공급을 중단하고 원료가 없으니까 글로벌 비료 공장 가동이 셧다운되고 비료값이 35% 폭등하니까 아시아 지역 농작물이 흉작을 맞고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리고 결국 오늘 퇴근길에 우리 어머니들, 아내들이 마트에서 집어드는 쌀값, 대파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나 잔인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해협 하나 막혔다고 우리 집 식비와 내 주식 계좌가 위협받는 이 기막힌 나비 효과 속에서 도대체 이 명분 없는 전쟁을 방조한 미국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쑥대밭이 되는 상황에서 방아쇠를 당긴 미국의 내부 정치 상황을 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26년은 미국 상하원 중간선거가 있는 해잖아요. 그렇죠. 선거철이죠. AP 노얼씨가 지난 4월에 실시한 대규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치명적인 딜레마가 수치로 명확히 드러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30% 선까지 곤두박질 쳤거든요. 30%요? 완전히 바닥이네요. 네, 더욱 뼈 아픈 대목은 핵심 지지 기반인 공화당 내부, 특히 45세 이하의 젊은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도 치솟는 물가와 가스비에 대한 불만 여론이 무려 60%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예전에 워싱턴 특파원 할 때부터 늘 지켜봤지만 선거 코앞에 둔 현직 대통령한테 인플레이션은 그 어떤 외부의 적군보다도 무서운 등 뒤의 암살자거든요. 네, 표심에 직결되니까요. 아니 지지층 입장에서도 명분 없는 남의 나라 전쟁에 내 기름값이 2배가 되게 생겼는데 누가 표를 줍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에 막 스트롱맨, 강한 지도자 이런 역사적 타이틀을 원했겠지만 현실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그 확전 도박에 발목이 꽉 잡혀서 성남 민심 사회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처참한 여론조사 결과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팩트만 전달해 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특유의 화법으로 이 전쟁의 경제적 타격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중동 파병과 충돌을 가벼운 여정, 리틀 전이라고 표현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가벼운 여정이요. 참나. 어이가 없네요. 특히 치솟는 국제 유가에 대해서도 본인은 전쟁이 터지면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줄 알았는데 현재 9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게 오히려 놀랍고 다행이다. 이러면서 경제 상황이 철저히 자기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달러 갈 줄 알았으니 90달러 선인 걸 고마워해라. 야, 정말 전형적인 트럼프식 기만술이네요. 기업 운영하시거나 하루하루 출퇴근 기름값 걱정하는 평범한 가장들 입장에서는 유가가 90달러든 120달러든 원가 부담에 숨통이 턱턱 막히는 건 똑같단 말입니다. 네, 실물 경제에서 체감하는 고통은 다르죠. 게다가 이스라엘은 계속 판을 키우려고 하고 미국 민심은 흉흉한데 미국 의회가 마냥 손 놓고 있지는 않을 텐데요. 뭔가 이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수단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치권, 나아가 전 세계의 눈이 다가오는 4월 29일이라는 날짜를 향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4월 29일이요? 네, 1973년 닉슨 시절 제정된 미국의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의 공식적인 선전포고 승인 없이는 최대 60일까지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미국이 이란을 처음 공습한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60일이 되는 데드라인이 바로 4월 29일입니다.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코앞까지 다가왔군요. 그럼 의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계산법이 완전히 다를 텐데요. 양측 입장을 공정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민주당 측은 이 60일 데드라인을 기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군사 권한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통제불능의 물가 상승 그리고 악화된 여론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행정부를 몰아붙이고 있죠. 민주당은 당장 발빼라는 거군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 측은 입장이 다릅니다. 이 전쟁권한법에는 대통령이 철수 준비나 억류자 구출 혹은 휴전 협상 등을 이유로 기한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30일 연장이요? 네, 공화당은 현재 미국이 파키스탄의 중재를 통해서 이란의 15개 조항의 평화안을 전달했고 이게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만큼 자국 대통령의 협상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30일 기한 연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파키스탄을 통해서 밀어넣었다는 15개 평화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핵심적인 뼈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란의 모든 핵 프로그램 연구 폐기 그리고 우라늄 농축 시설 전면 해체고요. 둘째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보장 및 군사적 위협 중단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이스라엘의 최대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동시에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마비시킨 해협 통제권을 내려놓으라는 미국의 아주 강력한 요구가 담겨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이 엄연한 자국 영해이고 자신들의 주권 행사를 방해받을 수 없다면서 강하게 맞서고 있어서 협상은 아주 팽팽한 교착 상태입니다. 제가 좀 비판적으로 짚어보자면요. 과거 오바마 때나 바이든 때도 이런 중동 평화안은 수없이 탁자 위에 올라왔지만 결국 다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지금이 15개 조항이라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일방적인 요구 조건을 포장재만 그럴싸하게 미국 평화안으로 바꿔서 들이민 것 아닙니까? 네,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크죠. 이란이 바보도 아니고 자기들의 유일한 생명줄이자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인 그 호르무즈 통제권을 순순히 내놓을 리가 만무하죠. 결국 요약하자면 이렇군요.
민주당은 법대로 60일 만에 당장 전쟁 끝내서 물가부터 잡아라 압박하고 있고, 공화당과 백악관은 지금 한창 협상 테이블 차렸는데 초치지 마라, 30일 더 연장하겠다고 뻗대는 형국입니다.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 정치적 승리를 가져가든 그 지루한 힘겨루기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청구서는 고스란히 우리 대한민국의 5060 가장들이 다 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을 종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전황과 극적인 휴전 가능성, 팩트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양측 모두 국내 정치적 부담이랑 경제적 타격 때문에 출구 전략을 모색하면서 물밑 휴전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 자체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군사적 움직임을 보면 낙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 군사 움직임이 심상치 않나요? 네, 양측의 불신이 이미 임계점을 넘었거든요. 특히 우리가 주시해야 할 팩트는 미국이 휴전 협상을 말하는 그 와중에도 최근 이란의 추가 도발 위협에 대비한다면서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항공모함 전단을 지중해 동부로 뱃머리를 돌렸고요. 항모를 다시 보냈다고요? 네, 그리고 오만만 근처로는 토마호크 미사일로 무장한 유도미사일 핵잠수함을 다시 전진 배치했습니다. 테이블 앞에서는 협상 문건을 만지작거리면서도 언제든 다시 스위치를 누를 수 있다는 군사적 긴장감이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평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장전된 총의 안전장치를 스르륵 풀고 있는 거네요. 휴전 논의가 오가고는 있다지만 미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다시 전진 배치되었다는 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전야의 고요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얄팍한 고요함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대한 자료들을 통해서 교차 검증한 것처럼 이란의 모자이크 방어 교리에 따른 탈중앙화된 군사 반격,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화한 위안화 통행료 징수, 마지막으로 이게 카타르 LNG를 멈춰 세워서 비료가 폭등으로 이어지는 나비 효과까지 짚어봤는데요. 네, 하나하나가 다 치명적이었죠. 이 일련의 사태는 단일 공급망에 의존하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미국 내 정치적 역학관계가 이 복잡한 실타래를 어떻게 끊어낼지 4월 29일 전쟁권 안법 데드라인을 전후로 글로벌 경제는 아주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할 것입니다. 선배님들, 오늘 우리가 이 치밀한 딥다이브를 통해 확인한 뼈아픈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기업 경영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재고 없이 필요한 물건을 그때그때 싸게 조달해 쓰던 그 적시 생산, 저스틴 타임 방식의 글로벌 공급망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네, 시대가 바뀌었죠. 지구 반대편 해협 하나가 막혔다고 당장 우리 기업들의 수출배가 끊기고 다음 달 농사지을 비료값이 35%나 폭등하며 우리 집 밥상 물가가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석유 한 방울, 가스 한 줌 나지 않는 대한민국은 이 냉혹하고 무자비한 에너지 주권의 시대에 과연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무기가 있을까요? 참 무거운 질문입니다. 미국이라는 동맹의 우산만 쳐다보고 있기엔 저 강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정치적 주판을 튕기기가 너무나도 살벌하고 이기적입니다. 오늘 퇴근길 주유소 미터기를 보며 내쉬었던 선배님들의 그 묵직한 한숨이 단순히 오늘 하루 지갑이 얇아진 팍팍함을 넘어서서 이 공급망이 무기화된 정글 같은 세상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자생적인 청사진을 물려줘야 할지 고민하는 아주 치열한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실질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 위기는 항상 우리가 가장 방심하고 있는 취약한 곳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 속에서 우리는 기업과 국가의 생존을 위해 무엇을 비축하고 무엇을 다각화해야 할까요? 오늘 밤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가장 여러분, 감사합니다.